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통신 시스템, 분자통신이라던가 혹은 5G, 6G, 차세대 네트워크에 관한 저희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9년간 도대체 어떤 연구를 했고 얼마만큼 고생을 했고 했던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요소 기술 중에 분자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는 저희가 몸속에 있는 건강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몸속에 이제 캡슐을 먹어서 이 로봇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자리를 잡습니다. 또 다른 수신기가 또 다른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두 개의 몸속에 넣을 법한 나노 기계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헬스 모니터링이나 다른 유의 응용들이 가능하겠죠. 거기에 그럼 우리가 통신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저희가 만든 아주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lecular Mimo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이 내용의 핵심은 전파 안 쓰고 텍스트를 저 멀리 보내는데 주로 저희는 화학 물질을 뿌립니다. 가령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를 잘 뿌려서 앞사람이 이 냄새를 향기를 맡아서 보낸 메시지가 I love you군요 이렇게 알아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 그 향수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 메시지를 받는데 한 1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파였으면은 1초도 안 걸리죠.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마이모라는 거는 통신에서 쓰는 입도 여러 개 쓰고 귀도 여러 개를 갖는 다중 입출력 장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기술은 저희가 2015년 인포컴이라는 저희 분야에서는 가장 좋은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운이 좋게도 최우수 데모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송신기라고 불리우는 얘가 뭔가의 화학물질을 뿅 하고 뿌려댑니다. 그럼 저 노란색이 물질이 어떤 수학적 그 방식에 의해서 확산이 되고 센서에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어려웠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통신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컨셉이 필요했고 저희 전공인 다중 멀티플렉싱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뿌리는 거를 여러 개로 놓습니다. 당연한 방법이죠. 하나로 뿌렸더니 속도가 느리면 두 개로 뿌리면 됩니다. 단지 이 두 개에서 뿌린 화학이 물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수학적 분석도. 그래서 그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실험 테스트베드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서 전파를 쓰지 않고 YONSEI라는 저희 연세대학교 알파벳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럼 뭔가의 기술에 의해서 얘가 01011 같은 시퀀스로 바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양쪽에서 쭝쭝쭝쭝쭝쭝 날아가서 수신기에 도달이 되고 저 보이시죠? 앞에 나가는 칙 뭔가 날아가는 게 그게 벌써 지금 화학 물질이 정보를 싣고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뿌리고 안 뿌리고에 따라서 저 지금 컴퓨터 화면에 텍스트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막판에 보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YONSEI라는 알파벳을 전송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저희 쪽에서 좋은 저널에도 발표가 되고 많은 관심을 받아서 현재는 IEEE의 저널도 만들어졌고 아주 학생들과 열심히 한 덕에 지금 그 에디터인치 편집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마이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근데 매크로에서 크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저렇게 클 거면 굳이 왜 RF를 안 쓰느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또 당연히 나노 스케일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나노 사이즈의 단백질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몸속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도 몸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 베이스드의 트랜지스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보냄으로써 여기에서는 pH를 조절을 해서 정보를 실어 나르는데, 그때 매그니파잉 모니터를 지금 본 수신기고요. 얘를 통해서 텍스트를 보냅니다. 신기하죠? 이거는 아직 저희가 사실은 논문으로 공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초로 지금 보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지금 수신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는,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 하도 AI 하니까 그 인공지능 기술까지 접목을 시켜서 텍스트를 잘 디코딩 한다라는 거고, 이게 세계 최초의 나노 스케일에서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보낸 통신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통신은 이와 같이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한 2박 3일 열심히 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챕터로 넘어와서 저희가 5G, 6G, 이제 우리가 5세대에서는 또 이제 밀리미터파라는 기술을 씁니다. 주파수가 달라졌죠. 6기가 미만에서 너무 비싸졌으니까 땅이, 우리 이제 화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구가 비싸서. 그게 28기가 대역이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밀리미터 웨이브의 새로운 그 렌즈 기술을, 광학에서 쓰는 기술을 통신에 접목시킨 걸 했고, 이 역시 결과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렌즈라는 게 돋보기 혹은 빛을 쪼여가지고 뭔가 종이 태우기 이런 거였는데, 전파도 우리가 한번 모아볼 수 있겠다. 어차피 전파도 빛이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잘 넣어서 새로운 개념의 안테나를 만들었고, 얘를 실시간으로 28기가 밀리미터 웨이브의 통신 시스템 연동을 해서, 이거는 2년 전이었죠.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저희 쪽의 국제 학회에서 실시간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혹은 국내의 메이저 회사들이 설치를 했을 때 성능이 나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 가상 지형을 만들어서 가상 기지국을 설치를 하고 가상 성능을 봅니다. 근데 제법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를 검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감을 다 보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음성, 즉 청각은 이미 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영상, 비디오도, 시각적인 정보도 이미 우리는 제법 높은 레벨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냄새를 보내고 싶고, 촉감을 보내고 싶고, 미각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개념의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움직임에 대한 햅틱, 어떤 로봇이라던가, 이제 저희가 옷을 입고 다녀도 모든 수많은 센서들의 정보들이 다 전송이 돼서 저에 대한 새로운 모델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한번 보내보자. 그러려면 이 햅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게 5G와 6G에서 가장 중요한 킬러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통신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것도 초저지연으로.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의사가 미국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움직임에 대해서의 신호에 대한 표현과 압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지난 12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햅틱 커뮤니케이션을 시연을 합니다. 이 햅틱을 유선으로 날리는 연구 그룹들은 좀 있었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던가 다른 유수 대학에서는 했었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무선에 최적화된 햅틱 기술로 전송을 했고, 여기에 이제 저희만의 웨이브 폼을 또 적용을 해서 이 지금 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봇을 움직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기에 있는 따라다니는 애들이 로봇입니다. 그게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연이 별로 없죠. 그래서 햅틱 GUI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보내서 실제 와이어리스로 전송을 한 거고, 이게 작년에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학회에서 시연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의 발표는 저희가 이제 한 9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를 또 정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학생들 노력이었죠. 저희 연구실의 모토는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What we do here changes the world라는 게 있습니다. 제 연구실의 모토입니다. 단순히 논문 하나, 단순히 뭐 실적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모토로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잠깐 일어나 볼래요? 저희 발표를 대신해서 학생들에게 박수를 쳐줌으로써 저희 발표를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무선 신호들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쓰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 같은 신호로 뭘 할 수 있는지, 우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뭘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뭘 하는지 궁금한 거는 왜 어떤 장점을 가질까 생각해보면 키넥트가 나왔을 때 조이스틱이 없이 컨트롤을 할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조이스틱이 없어지고 좀 더 사람의 직관이랑 가까워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쇼핑 비헤이비어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쇼핑센터에 들어갔어요. 또는 뭐 마트에 들어갔어요. 마트에 들어가고 나면 우리가 뭘 사고 싶은지, 뭐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 마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마트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죠. 미국에는 대부분이 커요. 아주 큰 쇼핑센터에서 그 사람이 뭐 모든 아이를 다 체크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아이를 가고 특정 아이를 스킵하고 이런 과정을 그 맨 처음에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런 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사고 싶은지 파악하게 된다면 타겟팅한 뭐 애드버타이징도 가능하고 그 사람이 뭘 사고 싶은지 어떤 패스로 가라고 그런 레커멘데이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도 미국에서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엘더리 폴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젊고 어리기 때문에 집에서 넘어졌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집에서 엄마가 도와주거나 아빠가 도와주거나 가족들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세워주거나. 근데 우리는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초고령 사회가 되면 노인이 집에서 넘어지는 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은 대부분 그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이 집에서 혼자 사는데 넘어졌어요. 뭐 에너지가 없죠.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뛰고 있다를 컴퓨터가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뭐 다양한 어프로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카메라를 쓰죠. 카메라를 트레이닝 시켜서 카메라를 트레이닝한 패턴이 지금 현재 패턴과 비슷하구나. 그래서 리그레이션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뛰고 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어프로치로는 스마트워치 같은 걸 채워요.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쭉 받아보면은 이 사람이 센서도 IMU 센서라고 뭐 자이로 센서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거나 팔을 흔드는 행위, 이런 팔을 흔드는 행위는 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일어났는가 이런 것을 다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돼서 러닝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선 신호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없을까? 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무선 신호로 하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단점을 많이 극복할 수 있고 큰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면 컴퓨터 비전을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런 액티비티 레코레이션을 하면 제일 단점이 밤에 안 돼요. 어두울 때 안 되거나 그리고 카메라를 기반으로 사용하면 가장 큰 문제가 그 프라이버시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카메라를 덮어두기도 하고 자기 집에 카메라가 두고 있는 것,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발전된 게 센서를 손에 채워줘서 하는 겁니다. 센서를 손에 채워줘서 하는 연구 중에 저희가 그 병원에 그 요양병원에 이 테스트 베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샤워를 할 때 끼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에 되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센서인데 뭐 물에 젖으면 안 되나 뭐 이런 걱정도 하시고 그런 걱정을 하시다가 또 그 노인분들이라서 이걸 센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충전을 해야 돼요. 그 충전했다가 까먹어요. 샤워하다가 벗어놓고 들어와서 넘어졌어요. 사고가 일어났는데 직접 정말 써야 될 순간에 못 쓰게 되는 거죠. 충전을 하고 있다가 까먹고 안 찼어요. 정말 써야 할 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프로치한 게 이거고, 와이파이 기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뭐 좀 의심이 가기도 하겠지만 이게 이 논문은 중국 그 연구팀이 한 건데 와이파이 기반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예제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 화면 그 그래프가 두 개 나오는데 페이즈 정보와 앰플리튜드인데 신호가 날아갈 때는 인 페이즈, 큐 페이즈라고 해서 고등학생 정도면 고등학교 물리 시간 때 배울 텐데 그 인 페이즈와 큐 페이즈로 날아가요. 그래서 인 페이즈와 큐 페이즈를 그 시각화해 놓은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액티비티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금방 그죠? 넘어졌을 때 이 액티비티를 인식하고 붉은색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액티비티를 미리 다 학습시켜 놓고 특정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이 넘어졌구나 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카메라도 필요 없고 사각지대도 없고 밤에도 되고 뭐 이걸 센서를 찰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시 넘어졌을 때도 조금의 컴퓨테이션 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를 했을 때 넘어졌을 때 특히 저희가 고려하는 거는 이 아주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이 넘어졌다는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액티비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좀 사라졌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발전된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시스루라는 건데 화면을 뚫고서 들어가는 거, 벽 뒤에 누가 뭘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보시면 사람이 뒤에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무선 신호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논문 자체는 뭐 조금 트릭이 있긴 한데 이 벽 전체가 안테나입니다. 특정한 안테나를 많이 달아서 카메라는 없고 무선 신호만으로 그 벽 뒤에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 애큐러시, 뭐 정확도를 보시면 뭐 카메라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벽 뒤에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도 물론 되고요. 스켈레톤이 완벽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학습시키기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 다음 논문은 우리가 무선 신호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무선 신호를 통해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EQ 라디오라는 건데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거나 그 사람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선 신호만으로도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는 심박수와 그 호흡을 계산하게 되면은 심박수와 호흡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해요. 인지과학에서. 그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인지과학이 7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서 4가지 정도를 성공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특수한 안테나가 되어 있죠. 기본적인 그 신호는 무선 신호는 다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 바로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심박수와 호흡수를 측정하게 되죠. 정확한 호흡을 하는 것, 정확한 심박수를 따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논문은 87% 정도의 애큐러시라고 하는데 가장 아주 단순한 액티비티예요. 아주 기쁨을 느낀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슬프다든지 뭐 평온한 상태인다든지 이런 액티비티를 87%의 높은 확률로 알 수 있는 그 무선 신호만으로 사람의 감정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선 신호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무선 신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무선 신호는 AP를 설치하고 집에 핸드폰 같은 장비를 쓰게 되죠. 그럼 신호가 날아갈 때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구나, 신호가 쏘게 되고 무선 디바이스는 와이파이로부터 신호를 받고 사람들에 대한 리플렉션된 신호 또한 받아요. 그죠? 그러면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빼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 반사되는 행동을 추출할 수 있어요. 그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구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러한 기술을 대체적으로 우리는 CSI라고 부르는데, CSI는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의 약자인데 802.11n이라고 하는 무선 규약에 기본적으로 OFDM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약 50개의 서브 채널이 있어요. 그중에 30개를 대표해서 받아보면 우리가 신호를 할 때 대략 하나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50개의 서브 채널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볼 때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신호가 깨끗하게 안 떨어집니다. RF 신호는 가면서
반사도 되고 흡수도 되고 분산도 되고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호를 어떻게 하냐면 신호를 받아보고 환경에 대해서 일어나는 변수를 최대한 미니마이즈 시키고 리플렉션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반사되는 신호만 최대한으로 앱스트랙트해서 가지게 되는데 그걸 시각화시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브 캐리어가 50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30개를 캡처한 내용입니다. 뭐 붉은색으로 갈수록 액티비티가 많은 거고 푸른색으로 갈수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신호가 변동이 없죠. 그냥 만약에 손뼉을 쳤어요. 손뼉을 치면 딱 하는 손뼉이 이 파형을 움직여서 와이파이 신호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더 큰 액티비티는 제자리에서 점프를 했어요. 그럼 더 붉은색 패턴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학습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확연하게 보이죠. 이걸 컴퓨터한테 알려줘서 또 다른 액티비티가 들어왔을 때 아,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저희가 이 전 논문은 2016년, 2017년 연구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걸 발전시켰어요. 이걸 했더니 단점이 있어요. 이게 가까울 때는 작동을 해요. 링크 사이에 사람과 그 AP와 그 여러분의 뭐 핸드폰이나 와이파이 디바이스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작동을 합니다. 뭐 걷는다든지 앉아서 일어선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서 있다든지 이런 액티비티가 가능해요. 아, 좋았어요. 근데 이건 반드시 링크 사이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멀어졌어요. 멀어지면 신호가 이게 무슨 신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노이즈처럼 보여요. 그럼 이런 신호를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 우리가 노인분이 집에서 넘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노인분이 액세스 포인트 가까이 근처에서 넘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어프로치를 시작해서 저희는 IoT라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RFID라는 걸 봤어요. RFID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배터리 없이 작동하고 아무데나 달 수 있어요. 그 좁쌀만 하거든요. 안테나를 포함하면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아요. 그럼 칫솔에다 달 수 있고 여러분이 연필에다 달 수 있고 책에다 달 수 있고 그러면 링크가 항상 그 사람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RFID를 집안 곳곳에 다 달아놓으면 링크가 N스퀘어로 생깁니다. 와이파이를 방 안에다 뿌리면 많이 뿌려봤자 수개예요. 그죠? 집안에 뿌리면 10수개밖에 못 뿌려요. 뭐 미리에 그러면 많이 뿌릴 수도 있겠지만 RFID는 순식간에 수백 개 뿌립니다. 볼펜마다 달고 펜마다 달고 책마다 달고 순식간에 수백 개 뿌리죠. 단점은 이렇게 했더니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리더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더 이네이블러가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는 바넷이라고 보고 태그끼리 서로 통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태그끼리 서로 통신을 하되 배터리 없이 통신을 가능한 디바이스를 만들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이게 저희 프로토타입입니다. 사진을 예쁘게 찍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바넷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태그 투 태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태그에서 리더로 가거나 핸드폰끼리 통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배터리가 필요 없는 그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전원은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무선 신호를 그 하베스트라고 하는데 뭐 수확해서 세이브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빵 터뜨려서 통신을 하고 또 수확을 해서 빵 터뜨리고 수확을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CSI,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앞에다가 B를 붙여가지고 백스캐터 커뮤니케이션, 백스캐터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라고 BCSI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와이파이에서 가까이서 했던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높은 확률로 그런 애큐러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지막 포인트인데 백스캐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아주 단순한 형태로 밖에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존재하는 액티브 라디오도 없고 배터리 전원도 없고 해서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한 아주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30개의 서브 채널처럼 복잡한 인페이즈와 큐페이즈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느냐. 알고 있는 거 델타 BK가 여러 개 들어오는데 이퀘이션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콜렉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앰플리튜드와 우리가 알고 싶은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호를 받아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그냥 노이즈 같죠. 모르는 지식에서는. 근데 이 세타를 우리가 앞에서 엔지니어 했기 때문에 신호를 받아보면 어떤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고 앞에 수학식에 의해서 이 신호는 앰플리튜드가 얼마고 페이즈가 얼마구나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컴플렉스 신호를 인페이즈와 큐페이즈를 정확하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저 스터디를 했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9명을 불러다가 액티비티를 시켰어요. 어떤 액티비티냐면 데일리 액티비티라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거, 치아를 닦는다든지,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다든지, 서 있다가 앉았거나 앉아있다가 쓰는 거, 그리고 손을 흔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널을 10개를 써서 액티비티 레커네이션을 해봤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 개만 뒀을 때, RX가 한 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여러 개를 뒀잖아요. RFID의 특성이 여러 개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링크도 여러 개가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를 둔 거고, 그거에 대한 장점이 여기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RX를 한 개만 두면 액티비티가 어떤 액티비티냐면 폴링하는 거, 가만히 서 있다가 노인분이 넘어지시는 거,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걷는다든지 이렇게 큰 행동들은 거의 100%로 보여요. 근데 다른 행동들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포인트를 싱크로나이제이션 시켜서 액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액티비티가 조금 더 개선되게 되죠. 이 액티비티 포인트, 리시빙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애큐러시가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저희는 평균적으로 93%에서 96% 가까이 애큐러시가 9개의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93에서 96%까지 애큐러시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아주 좋은 데다 잘 발표를 했고요. 이것으로 제 저희가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했던 그 논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대학 연구가 실제로 사업화되는 부분,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어린 회사의 대표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느 학교라도 난 똑같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봤을 때 요새 엄청 떠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4I, 크리에이티브, 3D, 패시브.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쓸려다닙니다. 그러면 3D, 패시브하는 저런 게 없으면 4차 혁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새 좋아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도 했었던 거, 이세돌과 알파고가 있었을 때, 자, 이세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은 뭐가 필요하면 머리 하나 필요하고 눈이 2개면 되고 손가락 10개면 되죠. 바둑을 두기 위해서. 그런데 알파고는 뭐가 필요하냐면 1200개의 CPU가 필요했고 176개의 GPU가 필요했고 920TB의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보통 하루에 3끼를 먹기 때문에 20W 파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알파고는 12GW를 쓰죠. 보통 화력발전소 1기가 500MW 정도 합니다. 큰 건 500MW, 작은 건 50MW 정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게이츠예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죠. 자, 반대쪽으로 한번 볼게요. 누굴까요? 이 사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오른쪽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컴퓨터를 만든 애니악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옆에 계신 분은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에요. 왜 이게 무서운 거냐면,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또 기술자들이 자꾸 매스컴에 딸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양쪽이 같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양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융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융합이라는 게 없이 또는 같이 한 브릿지가 없이 뭐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없습니다. 코리아가 넘버원 세미컨덕터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학부를 다닐 때 1990년에는 삼성전자라는 게 랭킹에도 없었어요. 저 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전 정보통신 장관이던 진대 장관님 그리고 등등의 그 이전에 임원진들이 뭐라고 했으면 조용히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사진을 베껴오고 있었어요. 팔로워도 아니고 저희는 그때 베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4위 정도에 올라옵니다. 저 때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예요.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이 되면 삼성전자가 2등이 됩니다. 그 2017년에는 삼성전자 1등이죠. SK하이닉스가 지금 3등이고. 근데 잘 보면 저희 집 식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잘 봐라. 학부 다닐 때 삼성전자 없었는데 너 대학원 들어갈 때 삼성전자가 보이고 그리고 연구원 할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탑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네 교수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 1등이 얼마나 편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냐면 제가 처음에 들었던 얘기가 반도체를 언제까지 할 거냐였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반도체 하면 안 돼 그랬어요. 주변에서. 실리콘 하면 안 돼 그랬어요. 실리콘 하면 너 밥 굶어. 다른 거 해야 해. 반도체를 해도 다른 걸 해야 해. 다시 얘기 드리면 제가 교수가 못 될 줄 알았어요. 실리콘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은퇴하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게 연구원 하고 있을 때 너 실리콘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실리콘 갖고 사업도 하고 교수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고 창업하고 한번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쳐다보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연구나 창업이 항상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연구할 때도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을 잘해야 하죠.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이걸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그럼 이걸 내가 뭐를 갖고 있어? 어떤 비전이 이걸 풀면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는 아직까지 연구와 창업이 태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투자를 해야 되죠. 대학도 투자를 합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벤처회사도 돈이 필요해요.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개발해야 되죠.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도 있고 연구진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급여도 나가요. 대학 교수하고 회사 CEO가 뭐가 다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광고도 해야 돼요. 저 광고 많이 합니다. 제 거 사달라고 광고 많이 해요. 신문에도 많이 나가고 기술인을 하려고 뛰어도 다닙니다. 자, 목표도 명확히 있죠. 근데 하나가 빠져요. 대학에서는. 이익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목표와 이익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이. 뭐 저희 총장이 항상 얘기하는 가치 창출 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학이 언제까지 세금 먹고 부모님의 학부모의 학자금 가지고 연구할 거냐는 얘기예요. 대학도 우리나라 대학도 미국 대학처럼 가치 창출을 하고 돈을 벌어서 학생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연구하고 창업은 틀린 게 없습니다. 단 여기서 제일 먼저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게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는 거냐.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벌어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실리콘만 근 20년을 한 것 같습니다. 실리콘이 왜 좋냐면 싸서 좋지요. 싸서 좋습니다. 그 외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저런 나노선 기술을 합니다. 저렇게 짧게 선을 세워서 특허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보시면 보이는 동그란 게 8인치 그 연구용 팹에서 만드는 웨이퍼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열전 소재라고 있죠. 그리고 차세대 태양전도 있고 태양전도 만들고요. 최근에는 뭐 구미에서 불산가스 샜을 때 했던 5초 안에 측정할 수 있는 불산가스 센서도 만듭니다. 근데 다 실리콘을 만듭니다. 옛날에는 무슨 놈의 실리콘을 가지고 뭐를 하냐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꾸 고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자, 재미난 게 하나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건 전기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알파고하고 이세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제일 어려운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96%를 다 사와요.
근데 96%왜 사오냐? 석유를 사서 그 중에 거의 50% 가까이를 석유 화학 제품을 다시 팔아요. 나머지 50%를 그 기름을 씁니다. 화력 발전 쓰고 석탄 발전 쓰고 다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50%는 다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버려지는 저 에너지를 좀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도체로 얻을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태양전지는 빛을 받아서 전기를 내잖아요. 우리가 쓰는 건 보통 뭐 배터리나 뭘 가지고 휴대폰을 쓰죠. 마지막으로 열 차이가 나도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집에 쓰이는 정수기는 전기를 주어서 급속 냉각을 시켜주는 거고요. 반대로 열이 나면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운데 보시면 되게 복잡하지만 저게 2kW 발전 시스템이에요. 세계에서 실리콘을 처음 적용한 기술이고, 이 기술을 어디다 지금 하고 있냐면 포스코 광양 공장에다 붙이고 있어요. 버려지는 폐가스에서 좀 전기를 얻어보려고. 그리고 대전에 있는 열병 발전소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것은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규제가 제일 어려워요. 벤처 창업할 때 연구하고 창업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규제가 미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폐열을 자원으로 인정했는 나라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미국. 전 세계에 폐열을 사용하는 회사 딱 한 군데 있으면 미국에. 우리나라는 이거 한다면 다 걸려요, 규제에. 이거에서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지세요. 이거 하면 사고 나면 네가 책임지세요. 이건 신재생에도 아니니까 지원을 못 해드려요. 이런 얘기합니다. 자, 세계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의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 철강 에너지는 매년 1218만 TOE가 버려져요. 써지고 그중에 버려지는 애를 딱 따져놓고 보면 산업폐열 전체가 뭐 계산이 복잡한데 뭐 계산하고 나면 버려지는 애 중에 10%만 가져와도 우리나라 국내 화력 발전 25%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드는 반도체를 기반한 에너지 회수 기술뿐만 아니라 터빈을 돌리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ORC랑 카리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 친구들이 좀 더 깊숙하게 제가 창업을 하든 뭘 하든 기술이 우리나라 1등 기술이 없습니다. 터빈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 바람개비를 못 만듭니다. 바람개비를 못 만들어서 외계 전량 사와요. 무슨 얘기냐면 온도차가 나면 스팀이 날 거 아니에요? 발전 보일러 때도 스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회전시켜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바람개비를 못 만들어요,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그래서 폐열 해소하는 바람개비에는 이런 발전 시스템은 전량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에 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 날 때쯤 하면 터빈 값을 올려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태양광 시스템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터빈 기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일한 상용업체가 하나가 있고요. 돈을 내고 빨리 돈을 걷어와야 돈이 될 텐데 태양광 기술은 잘 안 줄어요. 태양광 패널 때문에 안 줄지 않습니다. 컨버터 때문에 안 줄어요. 컨버터가 자꾸 고장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터빈 기술, 바람개비하는 기술은 국내 기술이 없어요. 다 사와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기술은 아직은 애기 기술이긴 하지만 국산화한 기술로 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밑에 보신 만큼 제가 어렵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창업하고 연구의 차이는 없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발을 담그고 놓으면 실패가 됐을 때까지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남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 이야기 들었으면 여기에 안 서 있었을걸요, 아마. 제가 실리콘 하지 말라는 얘기를 2010년부터 들었으니까 제가 지금 2019년인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때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집에 가서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야 평생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AI가 좋아, 소프트웨어가 좋아 할 때
좀 반대쪽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아까 이름을 얘기 안 드렸는데 사실 맨 왼쪽에 있던 강대원 박사,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 있는 쪽에 맨 왼쪽에 있던 분이 강대원 박사라는 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강대원 박사님 상도 생겼지만 그분이 여러분 쓰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 처음에 특허를 만드신 분입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신데 미국에 가셔서 전자전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학생들은 알겠지만 학생이 잘 아는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원천 특허를 내신 분이에요. 어이없죠? 대한민국 사람이 원천 특허를 들고 있다는 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분이 돌아가시는 1969년에 미국 뉴욕타임즈는 대서특필을 했어요. 전자기기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더군다나 그런 쪽을 싫어합니다. 3D라고 해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류는 소프트웨어가 꼭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만 있어서 되지 않고요. 어려운 하드웨어와 3D와 힘든 땀이 보태져야만 여러분들 세상을 꿈꾸는 편리한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정말 하고 싶은지 얘가 정말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